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인건 교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좋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이 이 자리에 서서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새롭게 만든 연구소 이름도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고자 그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나눌 부분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최인근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로잔 리스닝 콜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보고서를 요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상황에서 젠지 Z세대의 세계관과 타성성 구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연구 결과,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잔 운동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참 많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세대가 바뀌면서 더욱 발전적으로 이 정신이 개성이 되고 또 더 활발하게 동력을 하면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개가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글로벌 리스닝 팀이 전체적으로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개 세계 권역별로 대표자들이 이렇게 참여하고 있어서 총 17명, 그리고 로잔 스텝 가운데 두 분이 함께해서 회의를 1년 반 정도 동안 거의 매달 하면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이맘때에 제출한 보고서 제목이 이렇습니다. 글로벌과 로컬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하는 복음주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보고서에 제목이 있고, 부제로 로잔 4 리스닝 콜의 분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로잔 홈페이지에 검색해 보시면 리스닝 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6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이런 그 리스닝 콜을 공청회를 하게 된 것은 마이크로 총재님과 또 리더십 팀이 결정을 해서 시기적으로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7월 사이에 세계 권역별로 12개 권역별로 모여서 공청회를 했고, 그리고 23개 이슈 네트워크는 전문 분야별 네트워크입니다. 전문 분야별로 모여서 공청을 했고, 그리고 젊은 지도자 세대 모임에서도 공청회를 해서 총 36개 그룹에서 회의를 했고, 그 결과를 녹취록을 작성한 것을 제가 분석을 했고, 또 보고서의 초안을 준비해서 우리 팀의 편집과 수정과 보완 작업을 거쳐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는 제가 처음에 이렇게 이 일을 해보겠냐고 제의를 받았을 때 그 자료를 검토하고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렇게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석 달 정도의 시간을 그냥 집중해서 해야 되는 작업이었지만,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다양한 사회 환경 속에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 의견들, 이런 것들이 잘 기록이 되어서 저는 이것이 정말 우리 시대의 복음주의 진영의 사역의 보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수치화된 데이터가 아니고 퀄리테이티브 데이터, 질적인 데이터인데, 이것을 분석함에 있어서 어떤 방식이 좋겠나 검토했을 때 먼저 그라운드 시어리, 근거 이론 방식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고, 근거 이론 방식도 이제 1967년 이후에 발전의 과정 속에서 몇 갈래의 패러다임이 생겼는데, 특별히 캐티 찰머스의 구성주의 접근법, 컨스트럭티비스트 어프로치를 채택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의견의 차이가 다양할 수 있고
또 해석의 여지가 많은 데이터라고 보아서 전체적인 이 컨센서스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또 차이점은 어떻게 있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 적합하다 해서 그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제 코딩은 NVivo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예전에 이 질적 데이터 방식의 그 분석을 하신 분들은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들이 영어 외의 언어로도 다국어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했고, 또 차마스 방식에서 1차적으로 이 문장별로 행별로 그 내용을 요약하는 코딩, 1차 코딩을 했고, 그 후에 그 1차 코드 중에서 비중이 높은 그런 집중 코드들을 중심으로 분석을 했고, 그리고 3단계에서는 이론적 코딩을 하면서 이론적 논의를 하면서 정리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청회는 로잔 리더십 팀이 준비한 5개의 토의 질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토의 질문은 대위임령을 성취함에 있어서 중요한 갭은 뭔가? 다시 말해서 아직 성취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 가지고 토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참가자들이 보기에 어떤 복음 전파의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고 사역적인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루었고요. 세 번째로는 어떤 영역에서 협업을 더 활발하게 추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토의했고, 그리고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토의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달리 어떤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청취해야 되는가 하는 이 5가지 질문, 제가 보기에 아주 잘 준비된 질문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질문들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범주를 가지고 데이터들을 분석함에 있어서 먼저 지역별로, 권역별로 어떻게 의견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의견들이 또 반복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폈고, 그리고 전문 분야별로 또 어떻게 의견들이 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폈고, 동시에 또 YLGN 차세대 젊은 지도자 그룹의 의견도 그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보고서는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이 자세한 내용은 분석의 과정은 제가 다 소개할 수 없고 전체적인 분석의 결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어 빈도를 분석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36개 그룹에서 회의록으로 남긴 그 보고서의 전체 단어 개수는 10만 4천 개를 넘는 그런 아주 방대한 자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미디어 인게이지먼트 분야의 전문가들의 보고서가 가장 길었습니다. 참가 숫자도 많았지만 그보다도 더 활발하게 토의를 많이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36개 보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복수로 교회들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수 복수로 사용된 교회와 관련된 언급이 가장 많아서 정말 이때가 팬데믹이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앞으로 교회의 방향, 교회의 비전,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을 많이 논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이 표현되었고 그 단어가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need, 어떤 필요가 있다, 이런 발언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역의 과제, 사역의 필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많이 다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약간 의외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매체라는 단어, 미디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된 비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을 전개하고 전도를 하고 또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떤 매체를 활용할 것인가, 새로운 매체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연구, 리서치에 대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제 5개 토의 질문 중에 하나가 리서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리서치에 대한 강조가 많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글로벌, 이런 단어도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참가자 한 분 한 분이 목회자일 경우에는 한 지역 상황에서 사역하는 목회자고, 또 선교사나 다른 전문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 할지라도 한 지역 상황에서 사역하는 분들이 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로벌한 관심, 세계적인 관심, 이것을 많이 선보인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업이란 단어가 또한 아주 많이 사용이 되어서 이전에 이런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이 수치적인 비교를 할 수 없지만, 감으로 볼 때는 정말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은 협업을 정말 더 많이 강조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업이라는 단어, 연관되어서 together, 함께라는 단어가 또한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죠. 그래서 함께 일해야 된다, 동력해야 된다, 협업해야 된다, 이런 강조가 많았고, 지도자에 대한 강조, 지도자의 중요성도 강조했고, 지도자를 발굴할 필요도 강조했고, 지도자를 또 지도자 안에 또 전략적인 연대나 또 역할을 또 강조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론, 어프로치, 이런 부분이 많이 강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변화가 빠른 시대에서 정말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관심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 특별히 젠지, Z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399번 이 단어가 직접적으로 나왔고, 그 밖에 젊은이, 청년, 젊은 세대, 이런 단어들이 또 별도로 더 많이 사용이 되어서 Z세대를 비롯한 젊은 세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반복적으로 강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들 또 줄여서 또 젊은, 이런 단어들이 서로 결합이 되어서 그런 관심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워드 클라우드로 시각적으로 표시하면 이 단어의 크기가 큰 단어들이 반복 빈도가 높은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반복이 되어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또 이런 단어들, 이렇게 많이 사용된 단어들의 빈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주제 단위로 얼마나 반복이 되고 강조가 되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제어 분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로는 이렇게 코드라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처리를 하고 분석을 하는데요. 이 코드는 하나하나 다 이게 자동으로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도 있지만, 저는 그 정확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일일이 문장 하나하나, 패러그래프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핵심 단어로 요약하는 코딩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91개의 주제어로 전체 내용이 요약이 된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구 질문과 첫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116개의 주제어가 요약을 했고, 두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23개 주제어, 세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20개 주제어로 요약이 됐고, 네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156개, 그리고 다섯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76개의 주제어로
핵심적으로 요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391개의 주제 중에서 115개는 4개 이상의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4개 이상의 집단에서 반복해서 강조한 주제가 115개였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38개는 10개 이상의 집단에서 반복해서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번 1차 리서닝 콜의 분석은 반복이 많이 되어서 범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주제가 뭔가 그걸 찾아가는 작업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10개 이상의 집단에서 반복된 것만 해도 38개. 그리고 20개 이상의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만 해도 6개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당수 주제어들이 권역별로 또 전문 분야별로 다르지만 많이 반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개의 주제를 정리해 보면은 협업의 필요성, 이거는 36개 그룹의 전부 다 해서 강조했습니다. 협업의 필요성은 엄청나게 강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익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필요, 29개 그룹. 그리고 Z세대와 젊은 세대의 귀를 기울이자 27개 그룹. 제자도가 필요하다, 25개 그룹. 사랑, 연합, 그리고 동반자 관계가 필요하다, 20개 그룹. 그리고 사익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20개 그룹. 이렇게 이 6개 주제들은 특별히 많이 강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이상의 집단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한 코드가 102개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40개, 두 번째와 관련해서는 9개, 세 번째 주제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3개, 네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25개, 다섯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25개, 이렇게 주제들이 4번 이상 반복된 것만 해도 이렇게 여러 주제들이 반복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5개 중에서 4번 이상 집단에서 반복된 주제어만 정리해 봤을 때 첫 번째 토의 질문, 남아있는 과제가 뭔가, 어떤 갭이 아직도 메워지지 않고 있나 살펴봤을 때 제자도의 필요, 사랑연합, 동반자 관계의 필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더 교회에 끌어들일 필요, 그리고 교회가 외부 세계와 별로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상황화의 부족, 그리고 미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 젊은 세대의 복음을 전할 필요, 자원의 부족이 문제가 된다는 거, 그리고 사역자와 지도자들 훈련할 필요, 또 반기독교적인 입법 활동과 정치의 문제, 그리고 언어적인 장벽과 성경 번역의 과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반복이 되었고, 두 번째 어떤 돌파구가 마련되고 있고 혁신이 일어나고 있나 하는 토의 질문과 관련해서는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역의 돌파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례들을 나누었어요. 이렇게 많이 돌파구들이 실제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제가 이 사례들을 읽으면서 참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렇게 우리 시대에 너무 패스미스트가 될 필요가 없구나, 비관적으로 될 필요가 없구나, 이렇게 사역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더 깨어나고 있다, 각성하고 있다. 교회들과 지도자들이 더 이전 세대보다 더 연합하는 것 같다. 그리고 자생적인 선교 운동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반복이 되었고, 사역의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고 있다. 그리고 기도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젊은 지도자들이 부상하고 있다. 이것이 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되는 또 이유다. 또 젊은 사람들을 더 리크루트하는데 더 활발하게 되고 있다
하는 내용들이 중요하게 반복되었습니다. 세 번째, 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룬 토의에 있어서는 협업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가 36개 그룹에서 많이 반복이 됐습니다. 모든 토의 그룹에서 다 강조를 했고, 또 로잔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잘 하면 좋겠다. 그는 로잔에 대한 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잘 공유하면 좋겠다. 그리고 미전도 종족, 네 번째,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전도 종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사역적으로 잘 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경영학에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베스트 프랙티스를 연구해서 잘하는 비결을 좀 나누면 좋겠다. 경험적 연구, 어떤 개념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현장 기반의 경험적 연구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 사회의 사회 문화적인 상황에 대해서 연구하면 좋겠다. 코비드-19 팬데믹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 좋겠다. 또 연구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신학의 상황화에 대해서 연구하면 좋겠다. Z세대, 젊은 세대에 대해서 연구하면 좋겠다. 전도 사역에 대해서 연구하면 좋겠다.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하면 좋겠다. 연구가 부족하다는 의견, 연구 결과를 쉽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또 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하는 다섯 번째 토의 질문 관련해서는 Z세대와 젊은 세대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자, 또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자, 목회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귀를 기울이자, 다수 세계, 과거에는 이제 비서구 세계라고 하던 것을 선교 분야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한동안 3분의 2 세계라고 그랬죠. The two-third world, 지구 표면의 3분의 2 정도, 그리고 인구 면에서 3분의 1이 넘는다고 그래서 그 용어를 사용하다가 그 이후에는 다수 세계, 여러 가지 면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세계라고 해서 이 용어를 쓰고 있죠. 그래서 다수 세계, 비서구, 제3세계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또 현지인들에게 귀를 기울이자 하는 의견, 그리고 서로 귀를 기울이자, 또 비신자들, 타종교인들에게 귀를 기울이자, 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디아스포라 이민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다른 네트워크, WEA라든지 WCC라든지 그런 다른 네트워크의 지도자들의 또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자, 정치 지도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하는 의견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많이 좀 생략해야 되겠네요. 전체적인 이 데이터 분석의 최종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복음주의 교회 앞에 있는 여러 갭과 도전들에 대해서 이해할 때 그 갭과 도전들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발견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다양한 이슈들이 개진되었다, 다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새롭게 주어지는 환경,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 하는 도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관찰 내용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이런 현재의 이슈와 도전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는 점이 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다지 비관적이지 않다,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이 균형 있게 많이 피력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사회의 돌파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나누면서 균형을 잘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의견들을 종합할 때 제게 떠오른 단어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세계에서 경제 분야에서 또 문화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지만 교회 사역 또 여러 선교 사역
기독교 사역에 있어서도 글로컬라이제이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구나 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로컬 상황에서 사역하는 목회자이지만 이 글로벌 리얼리티를 염두에 두고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역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들이 상당히 많이 강조가 되고 표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글로컬화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글로벌화와 함께 글로벌리즘과 함께 로컬리즘이 결합이 되어서 글로컬리즘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이런 인식이 복음주의 사역에 있어서 폭넓게 공유되고 있고 이전 세대와 다른 양상으로 사역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전개되는 일에 대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고 그 트렌드를 따라서 또 반영해서 한 구체적인 상황에서 사역에 도입하고자 하는, 또 반영해서 전략을 서로 찾는 그런 노력들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동시에 복음주의 공동체의 연합에 대한 강조점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자 하는 의식이 많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이 유니티를 강조하는 것이 오랫동안 강조해온 미덕이지만 더 실감나게 반복적으로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4차 로잔 대회를 앞두고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귀를 기울이는 리더십을 발휘한 이 마이크로 총재님과 또 시니어 리더십 팀의 주도로 이런 공청회가 전개되는 것은 경청하는 리더십에 좋은 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경청을 통해서 협업을 하고 연대하는 어떤 본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사해 봤을 때는 이전 3차 대회 때도 나름대로 의견 수렴하는 어떤 절차는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번 교회는 더 체계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의도적인 노력이 이루어졌다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함께 공유하는 지혜를 추구했고, 그래서 그런 지혜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공동체적으로 공유하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하고 그렇게 그 결과를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2차 공청회가 나라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이번에는 각 나라 공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1월 중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좀 이렇게 이제 포커스 그룹을 하기 때문에 동절 집단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그룹 한두 그룹, 선교 지도자 그룹 한두 그룹, 기관사역자 한 그룹 정도, 신학자 한 그룹, 여성 별도로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면 여성 지도자 한 그룹, 또 청년들만 따로 한 그룹. 그래서 동절 단위로 하기 때문에 기탄 없이 점잖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기탄 없이 의견을 개진하라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이것이 세계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Z세대의 세계관, 선교적인 접근에 대한 내용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해야 되겠는데요. 먼저 이 내용도 요약된 내용이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가 작년 연말 때부터 한국어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가 주요 언어로 취급이 되어서 로잔 주요 홈페이지 내용과 함께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기고한 내용이 요약이 되는 점 이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본적으로 출발은 선교를 수평적으로, 지리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해할 뿐만 아니라 수직적으로 이해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선교도 교육적인 영역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그 교육적인 영역을 교육자들과 협업해서 선교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자 하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Z세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미국 경우에는 세대 구분이 많이 정착이 되어 가고 있어서
이렇게 나눕니다. 가장 The Greatest Generation, 가장 위대한 세대, The Silent Generation, Baby Boomer Generation, Gen X, X세대, Gen Y, 곧 밀레니얼 세대, Gen Z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X세대가 The Silent Generation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X세대의 자녀들이 Z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이 있습니다. 침묵의 세대는 세계대전을 치렀고 또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고, 그래서 자녀들에 대해서 조용히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큰 문제 없이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해서 자녀들을 조용하게 키우려고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좀 감시적이었어요. 안 보이면 불안하고. X세대는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자녀들 Z세대를 양육할 때는 소위 헬리콥터 패런트가 안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조금 더 독립적으로 길렀기 때문에 그 바로 앞 세대 밀레니얼 세대보다 좀 더 자기 주도적입니다. 독립심이 더 강합니다. 인구적으로는 이렇습니다. 2019년 이후 Z세대는 20억 명 이상이 되고 세계 인구의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밀레니얼 세대, Y세대와 합치면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한국 경우 21.7%, 미국 경우의 기준이 좀 다른데요. 돈은 부모가 내들어도 결정권은 이 세대가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40%까지도 봅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미디어를 선호합니다. 아마도 이 세대가 세계의 마지막 세대라고 보는데, 이것은 종말이 온다는 관점이 아니고 한 세대로서 세대 문화를 얘기하려면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 많아야 되는데, 앞으로의 세대는 한 세대라고 해서 그 세대의 특징을 말하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너무 그 세대 안에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대 문화를 가진 세대라고 볼 때는 Z세대가, Gen-Z가 거의 마지막으로 간주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스마트폰 함께 자랐어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에 능하고, 그리고 구글, 아이튠즈 이런 글로벌 이렇게 브랜드들과 함께 태어나서 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같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선교사로서 좀 낯선 가운데 접근해 간다면 이 세대는 원주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모습은 좀 더 독립적이고, 그리고 그러면서 협업을 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교육의 영향으로 일방적인 강의 방식이 아니라 협업 방식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부모가 맞벌이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독립적으로 자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 세대는 아주 어려서 한국 경우는 IMF 외환위기를 겪었고, 그리고 사춘기 때 월가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독립성은 강하고, 그리고 엔트레프리너리얼 스피릿이 강합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모험적으로 개척하고 시도하는 그런 기업가 정신이 강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에 대한 돌봄, 또 윤리적인 내용, 인권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들을 이전서부터 더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미국 경우에는 포스트 크리스천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세대가 바뀔수록 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이들의 세계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 먼저 나온 얘기는 사이언티즘, 과학주의의 경향이 있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야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과학주의의 경향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과학주의를 당연시하는 세계관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미국 경우에는 형이상학적인 차원의 범주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과학과 초자연계를 통합할 가능성이 많이 보이는데, 제가 한국에서 전체 30명 인터뷰를 하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한국 Z세대는 상당수는 이 형이상학적인 차원에 대한 범주,
캐리고리도 잘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캐리고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자연계와 초자연계를 연결하면서 어떤 형이상학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러 도울 것인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여러 매체 다 감각적인 경험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그 가운데 우리가 다원주의 이 경향 가운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증가할 것인가, 또 이들의 타당성 구조는 상당 부분 다양성을 인정을 하고 다중적인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특징을 이해하고 타당성 구조, 여러분들이 이렇게 레슬리 뉴비긴 책에도 많이 나오고, 또 그 이전에 원래는 피터버거 1967년 특별히 The Sacred Canopy라는 책에서 많이 다룬 주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국 Z세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도 신뢰를 중시하고 공감을 중시하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 세대에 영향을 주는 데 있어서는 또래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좀 더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학습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편리해야 되고 이것을 더 선호한다고 미국의 교육자들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알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쏟자.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 잘 관찰하면 좋겠다. 관찰하는데 그냥 멀뚱멀뚱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참여하면서 어울리면서 관찰하는 노력,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적으로 민감하게 잘 동화되는 노력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그래서 잘 연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때로 초청해보자. 때로 그들을 멘토링 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들에게 멘토링을 좀 받자. 문화적으로 이게 좋겠나? 이게 더 어울리겠나?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나? 영 멘토링을 받아보면 좋겠다. 그리고 비판적인 상황화를 해서 동화된다고 해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또 정체성을 지킨다고 해서 혼합주의를 흐리지 않고,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상황적으로 민감한 소위 폴 히버트 교수님의 비판적 상황화를 시도하면 좋겠다. 그들이 가진 질문들을 또 이해하고 다루면 좋겠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9장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어프로치, 상대방이 약한 자일 때 내가 약한 자의 모습이 되고, 상대방이 또한 강한 자일 때 강한 자의 모습이 되고, 상대방이 부유한 사람일 때 또 그 입장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고, 가난한 자일 때 거기에 맞추고, 이렇게 맞춰가는 노력. 왜 그랬을까? 사도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아무쪼록 어떡하든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상황화를 했다. 같이 되려고 노력했다. 같이 되는 노력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또 고통을 수반하고 불편하게 사는 것이지만 그 노력을 했다 하는 말씀을 한 것이 그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 또 더 자세한 내용은 휴머니티즈 앤 소셜 사이언스라는 저널에 출판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로잔 글로벌 어널리시스 한국어판 많이 읽혀주시기 바란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영어를 읽으시더라도 한글판을 세계적으로 편집해야 할 때마다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어요. 몇 명이나 클릭했나. 교우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많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